오늘은 그 세션의 큰 타이틀은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 활용 방안이라고 그래서요. 굉장히 요즘 핫하게 막 이게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살고 있던 충북 오송의 지하차도 침수 피해도 있고 해서 꼭 농업용 저수지에 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 국가적으로 수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측면에서 농업용 저수지도 어떤 그런 기능이나 좀 부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목적화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여론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주제 발표 3개에 대해서 오늘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 활용에 대해서 경북대학교 농업토목공학과 최경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네, 그래서 10시 30분까지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왔고요. 오늘 오는데 중앙고속도로가 편도 2차선인데 지금 도로공사를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도착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는 것 같습니다. 춘천 물포름은 진짜 오래간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한 5년 만에 오는가 그런 것 같은데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준비한 오늘 발표 내용을 잘 발표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우리 맹 회장님이 소개한 바와 같이 농업용 저수지 다목적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3가지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농업용 저수지 역할 재정립,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농업용 저수지를 그 환경용수,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고 또 부족한 농업용수 저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뚝높이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농업용 저수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용해 나갈 것인지 활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 활용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저수지 역할 재정립입니다. 지금 그 농업용 저수지는 과거에 대부분 축조가 돼서 50년 이상 된 저수지들로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축조돼서 과거에 필요한 기능인 농업용수 공급을 이때까지 너무 잘해왔습니다. 너무 잘해와서 우리가 쌀 주곡인데 그 주곡인 쌀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우리 한국의 식량 안보, 주곡에 대해서 식량 안보를 지키게 된 큰 기여를 한 공로가 아마 농업용 저수지 시설로는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용 저수지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한 60%지만요. 그래서 그 쌀 생산에 필요한 그 수정 공급원이 주요한 공급원이 농업용 저수지고 그 농업용 저수지는 그 역할을 100% 이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수지는 이때까지 과거에 저희가 못 살던 때부터 현재까지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수리시설도 확충하고 개보수 사업도 하고 작게나마 농촌용수 개발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는 맞고 현재는 틀리다 이런 말이 있듯이 과거에는 저수지 본래 기능이 농업용수 공급하는 게 상당히 맞는 그러한 시설 목적을 가지나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맞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그 기후위기에 대한 저희들이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그 저수지를 농업용수, 그것도 쌀 생산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용으로만 활용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데에서 이제 작년부터 제가 이거를 많이 제기한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제가 이러한 제안을 하는 배경에는 먼저 식생활 변화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식생활이 옛날에는 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쌀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970년도에는 한 138kg 1인당, 그리고 제가 태어날 당시에는 1인당 쌀 한 가마를 소비한다고 했습니다. 연에 80kg을 소비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56kg 정도 되고요. 향후에는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런데 쌀 생산량은 물론 줄어들었지만 과거에 비해서 여전히 쌀 생산량은 쌀 소비량보다는 과잉이 생산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쌀 소비량에 비해서 과잉 생산되는 쌀 재배 면적을 타 용도로 그리고 타 작물로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재배 용도를 변환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잘 효과적으로 정책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쌀 생산에 드는 노동력 대비 작물 생산 노동력이 그리고 생산 단가도 높다 보니 어지간한 그 쌀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집는 것을 원하고 또 쌀 생산에 따른 국가로부터 직불금도 보조금도 받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노동력이 많이 들고 힘이 많이 드는 밭작물 재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비 농경지 면적의 변화는 상당히 있습니다. 전체 농경지 변화와 더불어서 쌀 재배 면적도 줄어들고 있고 그 대신에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는 면적, 밭작물이나 그리고 시설작물 이러한 재배 면적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사용량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자꾸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이모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모작이 늘어나고 있고 이양 시기도 빨라져서 쌀도 2번 짓습니다. 조생종 짓고 또 다른 작물을 짓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농경지에 밭작물도 짓고 시설 재배도 짓다 보니 사계절 용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계 경작을 함으로써 옛날에는 그 이양을 순차적으로 했지만 기계 경작을 함으로써 2, 3일 내에 그 넓은 들녘을 다 모내기를 하다 보니 물이 일시에 공급되는 그러한 물 사용 패턴도 달라지고 있고요. 그러나 옛날에는 논에 모짜리를 5% 정도 했다면 지금은 논에 모짜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육로장에서 어린 모가 길어진 것을 현장에 이양하는 이러한 그런 체제로 가다 보니 논 모짜리 사용에 대한 용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나 논 면적도 줄어들고 수입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으니 과거에 저수지가 축조된 당시보다 많이 줄어들었으니 농업용수가 줄어들지 않았느냐고 대부분 그렇게 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모작이 늘어나고 사계절 용수가 필요하고 기계화 경작 그리고 그 친환경 농법 우렁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늘 물을 또 대줘야 되고 그리고 품질 향상을 위해서 물 사용량은 또 늘어나고 또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농업용수 사용량을 받지 않다 보니 사용 비용을 받지 않다 보니 또 물 사용에 대한 그러한 게 물절약이 어떤 그 동기부여가 안 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또 물 사용량이 또 물 사용자 입장에서는 물 사용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대비 단위 면적당 물 이용량이 조금 더 증가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대부분 피부로 뭐 느끼시고, 특히 그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은 뭐 특히 이거를 체험을 절실히 하고 계실 건데, 기후 변화에 의해서 지금 많은 우리가 그 기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봄과 가을이 없고, 지금 여름 올해도 보면은 폭염 경보 주의보가 뭐 50일 넘고 막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9월 되면 선선한데 9월 달에도 폭염 뭐 경보가 계속 발령되고 열대야가 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추석 쉬고 좀 비 오고 난 다음에 덜해지지만요. 그리고 가을 태풍에 의해서 또 비가 뭐 엄청 또 왔었죠. 한 지역에 뭐 시간당 180mm 온다 하고 뭐 이렇게 와서 또 잠기기도 하고 침수 문제가 있고, 덥다가 물 홍수에다가 가뭄 홍수를 지금 한 시기에 계속 저희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평균 기온이 12도 정도 12도시고요. 이게 가그 대비 한 1.5에서 1.9도씨 정도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미래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서 1.9에서 한 5도 정도 이상이 되는데, 뭐 1.5도씨만 돼도 지금 지구가 많은 생물이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2도씨가 넘어가면은 생물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구가 멸망을 하겠죠. 그래서 그 IPCC에서 많은 국가들이 만나서 논의를 하고 또 보고서도 내고 해서 어쩌든지 미래에 2050년도까지 1.5도씨만 오르도록 국가마다 많은 탄소 중립 정책을 수립해서 지금 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보면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보여질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도 작물 생산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온의 변화와 더불어서 강우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그 강우량 증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극한 가뭄과 극한 홍수를 동시에 겪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지역은 비가 안 와서 가뭄재해가 일어나고, 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홍수재해, 침수재해를 겪는 그러한 상황이 더 강도도 더 높아지고 빈도도 더 많아지는, 자주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기상이변으로 많은 재해 현상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최근에 2022년, 20년부터 뭐 발생이 됐지만 2022년에 상당한 비를 가져서 집중호우와 힘난로 태풍의 커플링으로 우리가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 발생으로 농업용 저수지 처음으로 원류 현상으로, 지금 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제 방이 거의 깎여 나가는, 대통령이 처음으로 농업용 저수지, 근래 와서 처음으로 농업용 저수지를 방문한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셔서 농업용 저수지들을 노후화로 인해서 이러한 많은 재해가 발생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라 해서 R&D 분야의 예산도 늘어나고 또 치수 보강 사업에 대한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단순한 홍수 방어가 되게 제한적인 그러한 접근이라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또 호남 지역에서는 최악의 가뭄이 발생해서 여기에서는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도 작년입니다. 작년에 긴 장마와 더불어서 태풍 카눈이 또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우리가 아는 오송령 지하 참사, 그리고 또 그 중부 쪽에 그 산사태, 매몰 사태가 나서 상당히 또 재난 선포가 있었죠. 그리고 또 지역 인구, 농촌의 인구가 소멸되는 상황입니다. 위에 그림은 1960년도지 싶습니다. 멀리서 잘 안 보이는데, 이때는 너무 나아서 또 집집마다 아기가 한
5명씩, 6명씩 이랬었어요. 못 살 때는 왜 그래 아기를 많이 낳을까요? 그 참 신기하네요. 흥부가 아기가 많고 놀부는 아기 많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지? 못 살면 또 이 아기 키우기가 힘든데 또 아기가 많습니다. 신기하게. 그리고 먹고 살만 하면 또 아기가 없어요. 지금은 2020년대, 저 밑에 그리면 2020년대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인구가 많은 시기예요. 지금은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 우측의 그래프에서 보시죠.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2020년대는 이렇게 인구가 중장년층이 상당히 많은데 2070년대, 2100년대에 가면 2070년대 한국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의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0.5고 지금 평균적으로 0.7이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인구가 없기 때문에 노인들만 있는 나라가 되면 이제 한국이 문을 닫아야 되겠죠. 경제 활동에서 문을 닫아야 되면 이제 굶어 죽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는 없어지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게 이 역삼각형이 되더라고요. 지금 뭐 PDF라서 이게 안 돌아가는데 역삼각형이 되면은 이거는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겠죠. 여기 위에서 보면 빨간 컬러일수록 빨간색일수록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도가 상당히 높은 그러한 수준인데 대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청주 포함되어 있습니까? 청주는 좀 그래도 좀 나은 모양이네. 산업단지도 있고. 대구는 중구하고 동구 쪽이 일부 지역이 군위가 들어와서 그런지 대구까지도 소멸지역이고요.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산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산이 백화점이 다 문을 닫습니다. 소비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이마트도 문을 닫고 백화점도 문을 닫습니다. 지금 2대 강력도시가 대구하고 부산이 이렇다면 그 외의 나머지 농촌 지역은 정말로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심각합니다. 여기 뭐 젊은 분들도 좀 있고 이 강원도에서도 많이 참석을 한 것 같은데 빨리 취직해서 빨리 결혼해서 3포, 4포, 5포 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제발 애국자 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저수지 경관 연수가 공사관리 저수지, 시군관리 합해서 50년 이상 된 게 80%를 넘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개보수 사업을 꾸준히 해서 괜찮은 데도 있지만 안전진단 등급이 D등급, C등급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농촌 지역에. 그렇게 보면 농업용수 공급적인 자원은 두 번째 치더라도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향후에. 그래서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겁이 난다 그래요. 비가 많이 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저수지가 상류 지역에 있는 이 저수지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비가 올 때는 방류를 막 합니다. 하류 지역도 막 범람하고요. 이게 상류 지역, 지류 지천에 있는 저수지를 제대로 그 재해 대비를 사전에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더 많은 폭우가 왔을 때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 변화들, 살 소비량이 급감하고 상당히 지역의 인구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기후변화라는 게 또 상당히 우리를 위협하고 농촌 지역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데 농업용 저수지를 쌀 생산 위주의 농업용수 공급 기능만을 가지고 가기에는 이거는 이제는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기능이다, 목적이다. 앞으로 그러면 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17,000여 개 다 이게 여기에 포함되진 않지만 다목적 활용용으로는 포함되지 않지만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이 농업용 저수지를 물론 일부는 사용허가소에서 목적의 용수를 하지만은 더 다용도 다목적으로
역할을 증대시켜서 지역사회와 유역 단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저수지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되게 보수적이라는 거죠. 아직도 되게 보수적입니다. 농업인들은 농업용 저수지 다용도로 하자 하면 우리 농업용수 뺏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공사나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다목적으로 하면 옛날에 어떤 사례를 보면은 이거 생공용수 주면은 이게 이제 수공이나 환경부로 뺏기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또 서로 간에 이 어떤 상생 모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기보다는 서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환경부는 이참에 다 빼들어가자.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 간의 소통도 적고 대화도 적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기재부에서는 농업용 저수지를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보니 아니 살이 넘어 돌아가는데 무슨 농업용 저수지를 또 짓겠단 말이고 물이 모자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엄청 삭감이 됐다 하더라고요. 유지관리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악순환인 거예요. 농업인은 더 질 좋은 농업용수를 공급 못 받고 극한 가뭄이 오면 용수가 부족하고 이래 되면은 지속 가능성을 농촌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농업인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저수지 문제는 지금 정부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저수지 다목적 활용, 역할 증대를 지금부터라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농업 생산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중요성이 점점 저하하고 있다. 물론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노후된 저수지가 심각한 농촌의 재해를 발생하는 그러한 재해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위험성이 자꾸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의 주민의 삶과 터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손을 대야 되는데 지금처럼 개보수 사업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더 많은 용수를 공급하고 치수에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그러한 체계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역에 또 다양한 물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공업용수, 그리고 환경용수 등, 그리고 친수 기능을 하는 레저, 뭐 다양한 우리가 생활 수준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그래서 지역이 이러한 그 저수지의 하나로 인해서 삶의 가치도 올라가지만 지역의 그러한 여건도 생활 터전도 개선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용 저수지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시설로 다시 탈바꿈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과거에 저수지 뚝 높이기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4대강 사업이 어떤 분들에게는 잘못됐다. 또 어떠한 분야에서는 잘됐다. 는 많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지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쟁점을 떠나서 기술적인 측면과 그리고 농업용수 분야, 농업 분야에서는 저희는 저수지기 뚝높이 사업과 그리고 농지 리모델링 사업은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빠른 시기에 추진을 하다 보니 많은 또 부족한 점들이 많이 또 나타났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뚝높이기 사업은 상당히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용수 확보 측면에서 또 이득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뚝을 높임으로써 또 지역의 홍수 재해도 일정 부분 경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뚝 높이기 하고 공교롭게도 환경용수를 줄 만큼 비가 많이 안 와서 환경용수 측면에서 많은 기여는 못했지만 그러나 일부 저수지에서는 또 환경용수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10개소의 저수지에 2조 7천억을 들여서 5년간 저수지 뚝 높이기를 해서 여수로도 확장하고 해서 이러한 다양하게 저희들이 뚝 높이기 사업을 했고요. 이 뚝 높이기 사업은 그 당시 하고 나서 저도 그 국제사회의 포럼이나 컨퍼런스 있을 때 발표를 했을 때 상당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제사회에 상당한 관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뚝 높이기만 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 친수 기능을 적극 부여를 해서 지역 주민에게는 삶의 터전, 쉼터, 그리고 도시민들에게는 찾아가는 관광 레저,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이거와 더불어서 또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또 이렇게 저수지의 역할이 증대되는 효용 가치가 증대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역별로 총 저수량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환경용수 방류 가능량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치수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보탬이 됐고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거의 경험도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저수지 기능을 바꿔야 되는, 바꾸다기보다는 전환하는, 정대하는 그러한 시기가 왔는데 그러면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저수지 시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일단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저수지 하면 일단 노후됐다. 그럼 뭐 농업용수만 공급하고 뭐 그렇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을 새로운 댐 짓는 것보다는 물론 새로운 댐을 기후 위기에 대비해서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발표도 나고 했는데 있는 시설을 오히려 더 잘 가꾸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 재정적으로도 효율적이고 또 있는 시설을 자꾸 이렇게 가치가 낮아지는 저하되고 있는 시설을 좀 더 리모델링해서 쓴다면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리모델링하면 더 살기 좋은 주거 여건이 되듯이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기능과 본래 기능 위주의 변화 없는 동일 방식의 저수지에서 다양한 가치 정진을 고려한 명품 저수지로 좀 전환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그러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 저수지들을 다 가보시면 다 뭐 여기 전문가들이라서 아시겠지만 보통은 필댐 형식을 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필댐 형식을 축조하는 이유는 어디에서든 짓기 쉽고 또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짓는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축조 방식보다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왕신저수지를 짓고 왕신저수지가 앞에서 보여지는 그 원류된 폭우로 인해서 홍수량이 원류돼서 거의 무너지기 직전까지 급박한 순간이 갖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농업용 저수지 수의 면적 1헥타르당 1억 요 논리로 요 비용 기준으로 산정 기준으로 가는 거는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농식품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의 면적 1헥타르당 저수지 축조 비용 1억을 잡아요. 그러면 수의 면적이 100헥타르면 100억을 가지고 하죠. 그거는 완전 옛날 방식이라는 거죠. 지금은 저수지의 기능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댐을 지으면 장점도 있지만 비용이 적게 들고 어느 지역 뭐 안반이라든지 이런 그 지역 조건이 거의 뭐 필요 없이 아무 데서나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홍수 때 파이핑 현상이라든지 원료에 약하기 때문에 이제 재해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이 있는 저수지도 있지만 대도시 인근에 있는 저수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큰 저수지들이. 그러한 저수지들이 터졌을 때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한 경우에 계속 필댐 축조 방식을 유지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또 일본의 사례를 또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수지 시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자. 짐 로저스가 얘기했죠. 유명한 투자가잖아요. 농업이 미래에 갈목할 만한 투자 대상이다. 미래의 산업은 농업이다 했어요. 미래의 산업은 농업이고 농업 그 경제 규모는 반도체를 넘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뭐가 반도체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몰라요. 농업하면 1차 산업으로만 생각하지 반도체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만. 물론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세계가 앞으로는 그렇게 가고 AI 위주로 가면 더 중요해지고 그렇지만 농업이 식량 안보가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걸 담당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를 저렇게 무방비로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그 농지개량조합하고 공사하고 이 3개 기관이 통합된 이후로 농업용 저수지 유지 관리비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2000년대, 옛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2000년대 국밥이 아마 한 4,000원? 2,000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국밥 얼마 합니까? 교수님 얼마 합니까? 10,000원 안 합니까? 8,000원, 7,000원 하잖아요. 이렇게 물가가 올랐는데 유지관리비는 계속 1,500억 원. 원래 뭐 깎겠다고 하던데 뭐 국감에 또 국정 거기에 국회에서 또 예산이 또 논의가 되겠지만은 농업을 보는 시각이 국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수지에 대한 예산을 주겠습니까? 기재부 당연히 안 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수지 시설을 잘 활용하면 농촌이 달라지는데 그리고 또 유역 단위에서 가뭄이나 홍수 측면에서 분담해서 기여할 게 통합 물관리 체제에서 많은 게 많은데 저수지는 고려를 안 하고 뭐 다른 얘기들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저수지를 활용하자.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생활 수준에 부응한 저수지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저수지 시설 투자를 수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다양한 인자들을 고려해서 다원적 가치를 평가하는 그러한 체제로 가자. 그리고 단순한 시설 유지 관리가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에 그리고 도시민에게 서비스, 물 서비스 경영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들에게 안정적인 용수 확보와 재해에 안전하고 아름다운 농어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명품화는 뭐냐? 생산성과 안전성, 효율성, 예술성, 쾌적성을 다 고려해서 하고 그리고 농촌 경제와 주민 안전, 경관, 문화, 환경, 역사, 생태 모든 것을 아우러서 저수지가 역할을 하도록 하자. 실제 농업용 저수지는 지역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물론 복지회관, 다목적 센터 이러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뭐 지금 뭐 지역 개발하면서 계속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작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고 삶 환경과 연계되고 안전과 연계되는 저수지에는 투자를 그렇게 안 하거든요. 보시면은
이러한 저수지를 잘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지역 브랜드 밸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촌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정도로 잘 만들자. 앞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서 미래 세대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해서 농업용 저수지가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 가뭄이 왔을 때 농업용 저수지 물내놓으라고 하는데 얼만큼 그만큼 투자를 했냐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러한 측면에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유역 단위 통합 물 관리에 있어서 이수 치수 측면에서 농업용 저수지가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 사례입니다. 일본은 저희하고 쌀 중심 농업국이고요. 저희와 비슷합니다. 경제 규모도 비슷하고 옛날에는 엄청 컸지만 이제는 우리가 앞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방문한 지역인데 여기 앞에 이게 킨댐이고 이 주변을 엄청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킨댐은 세계 최초의 사다리꼴 CSG 댐입니다. CSG 댐은 우리는 농업용 저수지 하면 필댐인데 일본은 다양한 방식의 그러한 축조 방법을 채택해서 하는데요. 이 방법이 되게 친환경적이고 경비도 싸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작년부터 이 그 왕신저수지 원류 이후에 그 일본의 이런 CSG 공법을 도입하고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하상의 모래와 자갈들을 이용해서 시멘트하고 버물려서 그 레미콘 같이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들고 상대적으로 콘크리트보다 안반이 지역 기초가 튼튼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공법이어서 외관적으로도 아름답지만 상당히 그 구조적으로도 안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홍수에도 상당히 방제 능력이 크다고 장점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요수로도 레버린스 형식을 채택해서 그냥 원류가 아니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방류 면적을 늘려서 시간적으로 초당 방류량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채택을 하죠. 물론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농업용 저수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의 면적, 논면적 1헥타르당 1억 비용을 채택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를 할 수가 없어요. 단순한 방법들입니다. 일률천편적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나 일본은 다르더라는 거죠. 농업용 저수지를 부벽식 댐으로 할 때도 있고 이러한 CS 공법을 적용할 때도 있고 물론 필댐도 뭐 많지만요. 그렇게 다양하게 접근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기가 비용을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168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저수지 짓는데도 뭐 몇백억에서 큰 거는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홍수 조절 기능도 넣고 생활용수 기능도 넣고 하천 유지 용수 기능도 넣고 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에 지었지만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목적댐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다양한 시설들을 마련해 놔서 레저 시설이라든지 생태 체험 학습 그러한 시설들, 휴식 시설들 그러한 것들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축제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관광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그런 데 가면은 관광도 하고 그 저수지 들러서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도입해서 지자체 단위에서 이거를 저수지를 관광화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흔들다리를 만든다든지 또 밤에 야간 시설을 해놓고 카페도 해놓고요. 그리고 그 체험마을과 연계해서 또 산책로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은 바뀌지가 않아서 이 뭐 농업용 저수지 뭐 어떻게 한다 하면은 기재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예산 마련에 쉽지가 않고 정책도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50년 전에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정책과 지금의 정책이 거의 큰 변화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농업용 저수지를 탈바꿈할 때다. 전면적으로 탈바꿈할 때다. 물론 저수지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있는 저수지를 리모델링해서 지역사회에서 보다 잘 활용할 수 있고 국가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수지로 변경하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진행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중점 관리 저수지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공주대학교 김희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게 된 공주대 김희영이고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목소리를 좀 크게 못 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그 농업용 그 저수지의 그 수질 관리에 대해서 한번 현재 하고 있는 수질 관리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수질 관리를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가,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중점 관리 농업용 호소가 있고요, 중점 관리 저수지가 있는데, 실제 환경부하고 농축산식품부가 현재 농업용 호소 수질 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이제 민간위원으로 한 6년째 계속 참여하면서 제가 느꼈던 이러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도 여기서 중점관리 농업용 호소와 중점관리 저수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이죠. 자, 농업용 저수지가 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탄소 흡수원도 앞으로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생물 다양성, 이제 국가가 작년에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5차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이 있는데, 거기에 이 30% 보호지역, 30% 복원이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리고 지자체도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용 저수지도 이 두 가지가 크게 아마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물관리 변화가 이렇게 갑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그 유기물 관리였죠. 하층인 호소와 이런 냄새 관리였고요. 그 다음에 최근까지도 이제 이런 조류 관리가 왔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 조류와 이게 미량 오염물질 관리로 넘어가는 이제 건강성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동시에 다 이 연계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우리가 물의 어떤 수질이 사람의 건강까지 이제 연결되는 그러한 말 그대로 식탁까지 오는 그러한 전반적인 통합적인 물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중점 관리 농업용 호소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이 농어촌 용수의 수질 측정망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맞춰 가지고 농업용 호소 수질 관리 지침이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2009년도에 처음 만들었고요. 이게 보다시피 내용이 수질 오염이 심각해서 이 수질 개선 대책이 필요한 호소, 또는 이 도시 개발이나 토지 이용 변화에 따라서 급격하게 오염 부하가 예상돼서 이 수질 유지가 필요한 호소라든지, 요거가 주로 이제, 그리고 이제 4등급 이하일 경우에서 이제 주로 이 중점 관리 농업용 호소가 선정이 됩니다. 자, 현재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래서 이 제 437호로 이제 만들어졌고, 존속 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여기 수질 관리 지침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농업용 호소,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농업용 호소 수질 관리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고요. 요거는 환경부하고 이 농축산식품부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고, 여기에서 이 농업용 호소를 선정을 하고 중점 관리 저수지도 선정을 하는 그러한 이 협의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년 이 회의가 2번씩 열리면서 저도 여기에서 요거를 중점관리 농업용 호소 지정, 그리고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에 대해서, 지정과 해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와 별개로 여기 보시면 이제 실질적으로 관리대책 수립을 함에 있어서 지자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자체가 역할을 안 합니다,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유역 대책이 다 빠져 있고, 전부 대책이 나오는 게 오염원 대책은 거의 없고, 호소 유입부 또 혼외 대책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이 상당히 수질 개선이 느려지거나 정체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를 이게 이 지역 협의회가 있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 요거는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농업용수가 현재 그 수질 조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총 몇 개 하고 있냐면은 전국적으로 한 970개 정도 호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유형 내 수질 조사가 이런 겁니다. 근거 법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 농업용수의 수질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부하량을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데 여기에서 유역의 오염, 수질 오염원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 항목이 이제 연사회라고 분기라고 되어 있지만 조사 항목도 보시면은 상당히 항목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것들을 이제 전부 다 보십시오. 이게 비용이 다 비싼 비용입니다. 이게 시료 한 개 뜨다 보면 TOC, COD, TNTP, 구리, 그 중금속이라든지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 비용이 만만찮아요. 샘플 하나에.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975개소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매년 하느냐 그것도 한번 좀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뭐냐 이 유역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생태 독성이라고 하는 이제는 아까 말했던 생물 다양성 우리가 먹거리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 자, 농업용 수질 측정망이 보면 전국적으로 975개에서 하고 있고요. 공사에서 950개, 그다음에 환경부 수질 측정망이 25개소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이 된 게 총 11개입니다. 그래서 세종에 5개, 이게 경기에 5개, 그다음에 충남에 5개, 그리고 전북에 하나. 사실은 보다시피 가장 많은 이 호수가 있는 곳이 전남과 이 경북, 전남 쪽입니다. 전남하고 경북, 경남인데 그 사실은 이 호수, 이 우리나라 중권적 물 수질 달성 목표로 보게 되면 영산강, 섬진강 수계하고 이 낙동강이 안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점관리 저수지는 전부 경기, 충남, 전북 하나. 여기만 선정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현재 지정 기준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 농업이 가장 활발화되어 있는 영섬 지역에서는 거의 하나도 아직까지도 지정이 안 되고 있다. 자, 그럼 그리고 이제 이와 별도로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수조사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총 지자체 관리하고 있는 농업 저수지 13,000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농업용 저수지 해가지고 총 전체 이 대상 시설 이게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수질 조사가 총 869개 해서 이루어지는데 연 1회만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다시피 이게 13,000개를 한 번에 다 못 해요. 그래서 그 1년에 3,700개씩 3년 동안 해서 3년 지나면 또 다시 이제 한번 돌아오겠죠. 다시 말해서 저수지 한 개가 3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는 수질 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과연 그게 전수 조사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고 항목도 TOC하고 TP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거를 하고 있죠. 6개 항목을. 자,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 뭐냐 다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거의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냐 좀 개선 방안을 제가 좀 얘기하는 게 과연 농업용 저수지가 TOC, TP가 그렇게 중요한 항목이냐. 그리고 TP나 TN은 하나의 영양염료고 농업용에서 어떻게 보면 양분으로 쓸 수 있는 거고 한데 우리가 TOC의 TP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하천이나 우리 먹는 물에 있어서 수질 어떤 달성의 기준인 거지 과연 농업용 저수지에 우리가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저수지에서 수질 기준 맞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수질 등급 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선정된 항목이에요. 우리가 먹거리, 과연 농업용수의 먹거리의 안전성을 생각한 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뭐냐면 앞으로 수질 감시와 실질적인 먹거리에 관련되는 수질 관리, 그리고 자동 측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개선 방안으로는 가능한 한 연 1회 기준이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항목은 지점은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거는 자, 영양염료라고 하는 거는 과도한 영양염류 농도 관리보다 녹조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 그래서 향후에는 DO나 클로로필 A 관리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먹는 식량 재배에 사용되는 물이기 때문에 농약이라든지 미량오염 물질 등에서 이러한 그 건강성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컨덕티비티라든지 아니면 생태 독성으로 좀 전환해서 관리하자. 이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농업용 저수지 수질 조사는 이
또 비싼이라는 분석보다는 그러면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 이 대표 지표로 선정을 pH나 DO, 컨덕티비티, 클로로핀이나 탁도를 대표 지표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주기별로 측정을 하고 대표 지점에 문제가 발생 시에 정밀 지표를 TOC, TNTP로 전환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이원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참고로 농업용 수질 현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그 환경부의 그 환경 기준이죠. 보다시피 우리가 농업용수가 4등급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 4등급이 이게 총인이 0.1 ppm 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 총질소가 1 ppm 이하입니다. 자, 요거보다 더 개선해서 0.05, 0.03, 0.02로 간들 그게 과연 농업용수에서 그만큼 수질이 깨끗해지면 그 용수를 쓰고 있는 논에서 그만큼 더 많은 또 비료로 살포를 하겠죠. 그래서 녹조가 생기지 않는 범위가 맞고요. 사실은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 요거를 미리 자연 생태계에서 볼 수 있는 생태 독성 관리가 오히려 타당하다라는 것이고 EC와 TU로 앞으로 갔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요거가 이제 농업용수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관리가. 자, 그다음 중점관리 농업용 호소가 이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970개 소에 대해서 수질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중점관리 농업용 호소가 선정이 되는데 현재 한 150개 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 기준이 보다시피 요겁니다. 자, 이 한계점은 뭐냐? 앞으로 우리가 생태 독성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고 사실 우리가 먹거리에 해당이 된다면 그 녹조가 뭐 남조류가 생겨서 마이크로시스틴이나 또는 삭시토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미량 오염 물질 뭐 또는 항생제 특히 이제 이 저수지 상류에 축사가 또 많이 있어요. 그 항생제라든지 의약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못한다면 그걸 우리가 생태 독성으로 바꿔서 TU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 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유역 대책을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도 아까 같이 개선 방안으로는 이렇게 이제 우리 앞으로 대표 지표, 정밀 지표로 바꾸자. 그 다음에 이 농업용 호소 수질 관리 지침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개정을 해야 되고 요거에 대해서도 아마 농축산식품부에서 이 농업용 호소 수질 관리 지침을 4조, 5조 그리고 8조에 대해서 이제 4조에 대해서는 대표 지표와 정밀 지표로 포함을 시켜주고 5조에 대해서는 요것도 생태 독성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고 8조에서 수질 개선 대책에 유역 대책하고 주민 참여 환경 관리를 포함시켜주면 그만큼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거는 지정 현황입니다. 현재 아까 보다시피 975개 중에서 전체적으로 현재 173개가 중점관리 농업용 호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70개 중점관리 호소가 선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또 중점관리 저수지 가장 문제가 되는 걸 뽑아요. 그래서 11개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건데 자, 중점관리 저수지는 이제 환경부의 물환경 보존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11개가 현재 선정이 되어 있고 거기를 생활용수나 관광 레저형 그 다음에 수변 휴양형 또는 영업용수의 또 목표 달성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 여기에서는 저수지 선정 기준에 문제가 되는 게 이 수질과 접근성, 활용성이 40점, 40점, 20점을 하고 있어요. 요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선정 기준 자체를 바꿔야 아까 같이 이 농업용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 전라, 오히려 호남 지역 그리고 아마 그 경남이나 경북 지역이 아마 선정이 될 수 있고 국가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게 중점관리 저수지의 저수지의 지정 대상 호소 평가 배정 기준이에요. 수질에서 보다시피 대부분이 TN과 TP고요. 과연 이게 양분인데 이걸로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게 맞느냐. 그 다음에 접근성. 사람 많으면 그냥 선정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인구 소멸이 되고 있는 저 남쪽에서는 거의 선정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선 방안이 뭐냐. 평가 배점에서 TNTP보다는 앞으로 녹조 발생이 않는 조건에 클로로피레이를 차라리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이 생태 독성 항목을 집어넣어 달라. 그 다음에 이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역 오염원 관리 대책을 전혀 수립 안 합니다. 오염원 관리는 없이 혼외 대책하고 유입부 대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유역 오염원 관리 의지와 계획을 배점에다가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구 분포 요거는 사실 좀 줄여라. 이거보다 좀 더 줄여도 배점을 더 줄여도 사실은 상관없다. 요 항목을 늘려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배점 기준을 재정립할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점관리 저수지가 사실은 유역 대책하고 수변구역 대책, 하천 대책이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요 부분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게 유입부 대책하고 혼외 대책 요거로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중증관리 저수지가도 여전히 녹조가 생기고 수질이 아직도 엉망입니다. 자, 전국적으로 중증관리 저수지 지정 현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총 11개가 작년 말까지 지정이 돼 있고, 요 중에서 천안 요게 우리 집 앞에 있는 호수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가서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지정이 언제 됐냐면, 이게 거의 벌써 한 10년 가까이, 한 8년 넘었죠? 아직도 하수가 그대로 흘러 들어옵니다. 도시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도 여전히 이게 바로 뭐냐면 유역 대책이 전혀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아직도 생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앞으로 중증관리 저수지의 관리 대책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자, 이 농축산식품부가 농특회계를 갖고 있죠. 거기에서 이 환경부한테 주는 돈이 있어요. 이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하고 농어촌 폐기물 처리 시설인데, 요게 사실은 이 원래로는 그 농어촌 구조 그 농특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상하수 정비와 폐기물 처리가 농축산식품부 예산이에요. 그 예산을 환경부로 연간 400억에서 300억 가까이 줍니다. 하수 처리장 만들어 달라, 요거죠. 근데 요거를 환경부한테 넘겼는데, 환경부에서는 여전히 도시형 이 처리 시설을 농촌에다가 주입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그 생물학적 처리 중에서도 SBR이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유량이 낮을 때 거의 현재 처감 효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요거가 그러면은 농특회계가 어떻게 넘어가서 어떻게 됐냐? 요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을 하수도 사업 통합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소규모 하수도 사업 통합 지침이라는 게 애초에는 97년도에 내무부, 농림부,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소규모 마을 하수도 사업을 환경부로 넘겨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산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 계좌는 그대로 그 부처가 갖고 있는 거죠. 했고 2004년도에 다시 한번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규모가 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 이제 개정이 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소규모 하수도 사업 통합 지침이 있는데 요거에 의해 가지고 농축산식품부 예산이지만 연간 400억, 500억이 환경부로 가서 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을. 하지만 소규모 사업 자체가 이 방식이 그런 도시형 하수처리 시설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게 현재 우리나라 그 공공하수처리 시설 방류수 기준이에요. 자, 이게 현재 소규모가 요겁니다. 500톤 이하. 이게 TN하고 TP가 거의 20으로 상당히 높아요. 그다음 EPPM 이하로. 다시 말해서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가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상당히 그 환경부 자체에서도 문제가 많다라고 스스로 자인을 하고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몇 개소냐? 4,400개소가 넘습니다. 그걸 전부 다 원래 누구 돈으로 만들었냐? 농축산식품부 돈으로 환경부가 만든 거죠.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수 기준은 아직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 실제로 배출되는 건 이거보다 더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대로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 다 있습니다. 다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개선 방안이 뭐냐? 도시형 하수처리 시설은 타당하지 않고, 첫 번째는 저는 뭐냐? 자,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이 될 경우에서는 유역 대책으로 요거를 꼭 포함시켜라. 왜냐면은 농축산식품부 예산으로 환경부로 넘어간 건데 왜 요게 계속 빠지나 이거죠. 요거 넣어달라. 유역 대책으로. 두 번째로는 이 소규모 도시형이 아니라 도시형에다가 MBS 자연개발해법을 같이 연결해서 영양염류를 관리를 더 강화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역 대책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천 대책이 되겠죠. 하천의 수변구역. 이제는 수변구역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파리언 버퍼존이라고 하는 버퍼존 개념을 도입을 해서 수변구역 이제 개념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줘야 된다. 그 다음에 중점관리 농업용 호소나 또는 중점관리 저수지의 일정 거리에다가는 수변구역에다가는 가령 뭐 50m든 또는 100m든 간에 그 저수지 유입부 상류의 하천에 뭐 2km든 5km든 그 구간에 대해서 양안으로 50m에서 100m 이내다 또는 뭐 50m 이내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도입을 해라. 농축산식품부 차원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농축산식품부가 또는 지자체랑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환경적인 보상을 하면서 거기에서 경작 활동을 줄이는, 그리고 쌀 생산은 좀 줄어들겠죠. 자,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아까 말씀드렸듯이 MBS랑 연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자, 호소, 이게 농업용 호소가 되겠죠. 호소 상류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축사, 마을, 이제 다양한 유역과 하천을 연계하는
유역 대책과 하천 대책 그리고 이제 혼외 대책을 이런 식으로 해달라라고 이 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기반 해법이 이렇게 결국 MB에서 연계하게 되면 TNTP의 추가적인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들이고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중점관리 저수지의 앞으로 개선을 이 저수지 수질 조사를 대표 지표와 그다음에 이 주기적인 이러한 측정 그리고 정밀 지표로 나눠달라. 그다음에 선정 기준과 관리 대책 수립에 좀 완전하게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다. 지금같이 접근성이나 그냥 그 인구 명수 가지고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유역 대책을 강화하는 그러한 전략, 그리고 이제는 수변구역 완충 이 구역을 정해서 생태계에서 지불제를 도입하는 그러한 방안, 그리고 이제 그 소규모 하수 시설은 MBS를 꼭 연결하고 중점관리 저수지 상류에 이러한 이 소규모 하수 시설은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자. 그다음에 기능 강화 이런 사업들을 하자라는 의견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생태조경 디자인학과의 박혜미라고 합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발표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주어진 시간 내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발제할 내용은 농업용 저수지의 수변 및 침수공간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입니다. 다만 이 주제에 있어서 중점적인 공간적 대상은 춘천시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들을 좀 대상으로 관련 방안들을 모색했다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 발표의 내용들을 좀 보면 먼저 춘천시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여건과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이런 이제 그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이 다한 이런 저수지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분석과, 이것들을 토대로 춘천시에 있는 그런 농업용 저수지들을 잘 이용을 하고 있지만 향후 만약에 침수 공간이나 이런 수변의 공간에서 그런 휴양 목적의 이런 유용 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들을 제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춘천시에는 총 7개의 농업용 저수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춘천의 경우에는 호반의 도시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또한 그 안에 의암호, 소양댐, 그리고 북한강들이 굉장히 인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분포 위치들을 보시면 대개 저 아래에 있는 원창 저수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런 그 저수지들이 이 도시 지역 내에 인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 물론 이제 농촌이라고 하는 그 농경지와 같이 인접해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춘천시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들은 되게 접근성이 양호하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떤 그런 친수 공간으로서의 활용성이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또 이제 약간 조금 확대를 해서 살펴보면, 사실 저희가 친수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수변 경관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휴식도 하고 산책도 하고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다목적 활용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농업용 저수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에는 초보만 식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산책로만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의 설치에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친수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할 수 있을 때 필요한 뭐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벤치나 이런 퍼골로와 같은 휴식 시설들을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위에 있는 2개 저수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 그 의암호 주변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그 연계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취약지구라고 해서 기존의 주거 지역과 같이 밀접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설들을 같이 좀 연계해 나갈 수 있는 지역들이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유지기는 하지만 이제 유기농 카페라고 해서 기존의 이제 농촌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그런 농촌 카페들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특히 도시 지역 내 더 많이 그 인접해 있는 우두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 내에서 의암호와 소양호와 굉장히 밀접하게 그 위치해 있고 또 밑에 있는 주거지와도 당연히 주거지와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바로 인접해서 우두동 근린공원, 우두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근린공원과도 같이 연계해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친수 공간으로서의 활용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서측으로 뻗어 있는 월성 저수지나 이 저수지 두 개 저수지들 같은 경우에도 시설을 보입할 수 있는 그런 취락지구라든지 아니면 애초에 바로 인접해서 캠핑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든지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그런 시설을 인접시킬 수 있는 자원들이 풍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 그 북서측에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지연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취락지구들과 같이 이런 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공간도 있기는 하지만 보존 녹지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존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녹지 지역들도 다만 여건에 따라서 그런 조건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춘천시 아래쪽에 있던 그 이제 원창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 내에서 비교적 좀 많이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저수지구들에 대비 좀 더 이제 자연 그 보전 관리 지역이라든지 자연 녹지 지역과 같이 어떤 시설 도입이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앞에서 봤던 7개 저수지들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춘천시의 전반적인 시책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여론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감안해서 4가지의 정점으로 수학 분석을 한번 좀 실시를 해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까 그 맨 처음에 지도에 보셨던 것처럼 대개의 이런 그 춘천시의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에는 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에게 그런 접근성이 용이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의암호라든지 소양호라든지 아니면 근린공원이라든지 같이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자원들이 인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춘천시 현재 그 민선 8기 주요 정책 공약을 보면은 그 안에 정안도시 문화 춘천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춘천시에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그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을 했을 때 이런 정원문화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역과의 상생도 충분히 가능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이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하고 이제 강원연구원이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춘천에 있는 북한강댐 주변 지역의 이런 수변 공간들을 어떻게 친자연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이런 수변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린 마음과 인식이 개선된 측면도 기회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앞에서 강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연계해서 현재 춘천시의 주요 정책 공약 중에 하나가 정원문화도시 춘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현재 앞에서 봤던 이 전체 그 지도상에서 여기 있는 그 하중도에 2025년에 지금 지방 정원이 좀 조성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상중도 부분에서는 산림청 산하의 그 국가기관인 정원 소재 센터가 현재 이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정원문화 이 춘천시 호수 이제 지방 정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농업용 저수지의 친수 경관들을 같이 연계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춘천시의 고유의 지역 랜드마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회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어떤 강점이나 기회적인 부분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약점이나 이런 이제 위협적인 그런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 취락지구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인접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가용 공간들이 과연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이제 고민을 하고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실치는 못했지만 그런 주변 만약 가용한 공간들이 있다면 그게 시유지인가 도유지인가에 따라 또 소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가용 공간이 이제 부족하거나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없다라는 부분에 어떤 약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재 이제 각각의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 농업용 조수지를 기존의 고유의 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주변의 친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다 똑같은 형태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각도 저수지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정체성이 함께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저수지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뭐 거목이 있는지 아니면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라든 것들이 있는지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한 그런 DB들이 함께 같이 연계돼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찾아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나무를 심으면 안 되고 또 어떤 그 시설을 도입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법적인 제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친수 공간으로 활용을 했을 때 혹시 수질 문제로 그런 것들이 제약 사항이 발생하진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협점으로는 이제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부분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안전 관리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인 인력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이제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의 60% 이상 C등급으로 안전등급이 공고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역 주민이 여기를 같이 활용을 했을 때 그런 안전성 문제에서 충분한지 그런 부분도 검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서 교수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친수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농경지가 축소가 되면서 아예 도시공원으로 호수를 활용해서 도시공원으로 변화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고유의 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또는 기존의 농촌이라고 하는 어떤 경관을 같이 살려가면서 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농촌이라는 것을 테마로 하면서 같이 관광과 지역 주민의 요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도 앞에서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아예 정말 관광이나 인접해서 호소나 아니면 다양한 생태 자원들이 인접해 있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이런 생태 문화 자원이나 그리고 다른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이제 함께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농업용 저수지는 아니지만 같은 어떤 수변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다른 이제 그 홍수터라든지 또 이제 환경부 산하의 수변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친수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침침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좀 이제 집약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37개 관리하고 있는 댐 내에서 홍수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 비가 정말 장마 때 비가 가득 차서 이제 홍수터가 그 물이 가득 찼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 홍수터 같은 경우는 되게 그대로 그냥 이제 존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와서 농작물을 심거나 아니면은 어떤 쓰레기들을 무단투기하는 그런 이제 행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런 홍수터들의 그런 이제 쓰레기 무단투기를 했을 때 때문에 이런 비전 오염 물질들이 또 생성이 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과의 상생하는 차원에서 이것의 활용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이제 구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탄소 흡수림이라고 하는 이런 수목들을 조성을 하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 인증까지 받아서 그것을 사업화하는데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만들었던 탄소 흡수림들을 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대학생들의 이런 생태 교육 현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역시 각각의 유역환경청에서 이 수변의 제외지 지역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완충림들을 이제 조성을 해서 그것을 이제 그 다양한 어떤 생태계 서비스적인 기능 측면에서 기능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휴가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춘천시의 농업용 저수지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친수공간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크게 세 가지의 제안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앞에서 이제 저도 여러 자료들을 봤지만 기존 농업용 저수지들이 뭐 정말 그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만 있느냐 아니면 뭐 관광 레저형이냐 수변 보느냐 이런 형태들로 나뉘고 있지만 좀 더 이제 집약적으로 각각의 저수지에 대한 규모나 또 가지고 있는 굉장히 상황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규모, 뭐 접근성, 가지고 있는 뭐 생태 자원들 그리고 규제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식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각각에 맞는 좀 분류할 수 있는 카테고리들이 더 친수구역 측면에서 체계화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친수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활동 강도가 높은 경우도 있고 또는 정적인 활동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제 정말 여기는 조금 아까 보셨던 보전 녹지나 이런 자연 녹지 지역이 분포하고 있어서 좀 더 이제 정적인 측면을 간다고 한다면 이제 보전과 어떤 그것을 학습하는 형태로 가는 부분을 갈 수도 있겠고요. 또는 여기는 아까 그 우두 그 근린공원에 인접해 있었던 것처럼 근린공원에 인접해 있고 대단위의 어떤 그런 그 주거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이나 아니면 이런 테마 수종들을 식재를 하는 이런 축제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좀 제안을 해보고요. 만약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나중에 지자체가 이걸 가지고 또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유형별 좀 집약적인 세부적인 그런 활용 모델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춘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호번의 도시라는 그런 그 명성에 맞게 의암호와 북한강, 소양화돌이 이 도시 지역 내 굉장히 수변 경관들이 집약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현재 지방정원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고 나중에는 사실은 국가정원까지도 좀 목표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수지방정원, 호수국가정원으로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지역의 중요한 랜드마크로 삼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각의 이런 그 수공간을 가지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들도 하나의 친수공간 카테고리로서 이런 이런 수변 경관과 이런 지방정원이라고 하는 키워드랑 같이 좀 묶어 나갔을 때 춘천으로서의 묶어 나간다면 좀 그런 춘천의 호반 도시로서의 좀 브랜딩을 더 부각하고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그런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각각의 그런 저희 이제 7개기는 하지만 이런 지역에서 그 충분하게 이 주변에 어떤 연계 자원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집약적으로 조사가 되고 DB들이 구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지역이나 아니면 관련 기관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자료들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에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3개 주제 모두 다 발표가 끝났고요. 이제 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장례 정리를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토론자분들 다 준비가 다 됐고요. 네, 음향 체크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 3건에 대한 토론을 해주실 분은 한국농어총사의 김고동 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고동입니다. 네, 다음은 KI 물국토연구본부 강형식 선임 연구위원이십니다. 네, 다음은 강원대학교 김종건 교수님이십니다. 네, 네 번째 토론자이십니다. K워터 한강유업관리처 한지현 부장님이십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분의 토론해 주실 분들은 시간 관계상 딱 5분 내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편의상 지금 막 소개해드린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고동 부장님. 네, 농어촌공사의 김거동 부장입니다. 저는 이제 농업용 저수지 다목적 활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 활용의 현황, 그다음에 다목적 활용 전에 먼저 결정돼야 될 부분, 그리고 다목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수의 다목적 활용 현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농업용수는 먼저 강수량을 비기준으로 해서 부족량을 설계하여 용수량을 결정하게 되고, 생활용수는 인구수 원단위에 따른 필요량을 기준으로 용수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22년도 기준으로 연간 농업용수 공급량이 35억 톤 정도인데, 이때 생공용수로 한 4억 톤 이상을 제공하였고, 환경용수로는 약 1억 톤 이상을 제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있는 오봉저수지의 경우에는 연간 생활용수를 약 2천만 톤 이상, 그리고 하천 유지용수 800만 톤 이상을 제공을 하고 있는 현재 상태이고, 아까 발주자께서 말씀하신 레저 인구나 캠핑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관계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한 이 생활용수의 증가 수요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농업용 저수지 다목적 활용을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동의 부분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관리는 저희 농어촌 공사가 하고 있지만 농업용수의 사용 주체는 농업인이 되시는 겁니다. 농업용수의 저수지는 지역 농업인의 서로의 조합에서 시작해서 조직 토감을 통해서 농어촌 공사로 이관이 되었으나 현재 수익권 자체는 농업인에게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이 저수지를 농업용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불안, 또한 경계심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서는 이 농업인분들이 참여하는 수요자 참여형 거버넌스가 지역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분들을 항상 참여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농업용수를 다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업인분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또한 대체 용수 공급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지원 등의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법 제도 개선 부분입니다. 이러한 농업인들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법의 관행수리권, 그 다음에 댐법의 댐 사용권, 하천법의 허가수리권 등이 있는데, 이것들의 농업인들이 의견이 좀 반영되어야 하고, 특히 저수지 다목적 활용 시 농업용수 공급의 우선순위 제1순위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노후저수지 성능 개선 부분입니다. 발제자가 말씀하셨듯이 50년 이상 된 저수지가 80% 이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개보수 사업이 기능을 회복하는 수준에까지만 만들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성능 개선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용 저수지 다목적 활용을 토론할 때는 노후 저수지 성능 개선이 토론의 한 축으로서 항상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용 저수지 다목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기본적으로 10년 빈도 가뭄에 용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계 기준을 고려하게 되면 기존의 저수지에 생공용수나 환경용수를 포함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구분하게 된다면 농업용수를 전용을 하는 저수지하고 그 다음에 농업 다목적이 가능한 저수지를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거라고 생각을 했고, 농업용수의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저수지라면
농업용수 플러스 이수 목적 또는 농업용수의 취수 목적 또는 농업용수의 이취수 목적을 병행할 수 있는 저수지를 구분해서 활용 방안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올해 가뭄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8월 달에 강원도 영동 지역의 경우에 누적 강수량이 680mm 정도 왔습니다. 평년 대비 한 70% 정도 수준이었고요. 한 34일간 무광호 일수가 좀 계속돼서 가뭄이 좀 지속이 됐었습니다. 영동 지역은 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하천의 유로가 짧고 하폭이 좁아서 수자원의 유실이 빠른 지역입니다. 특히 강릉 지역의 주소원공인 오봉저수지 같은 경우는 380헥타의 농경지 농업용수와 강릉시 수돗물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었으나 올해 8월 같은 경우는 저수율이 한때 30% 미만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서 생활용수를 절약하는 캠페인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첫째로 기존 저수지에 대한 뜸 높이기를 하여 담수 능력을 확장하는 방안, 아까 이제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미 이게 오봉저수지 같은 경우는 뜸 높이기를 한 저수지이기 때문에 이런 저수지는 옆에 붓댐 등의 다른 방식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한 산재한 소원공을 연계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지표수 활용 계획으로서 하천으로 퇴사하는 소원을 양수 저류하여 재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세 번째로 지하수 활용 계획으로서 대형 방사능 집수정에 의한 양수장을 설치하거나 지하수가 바다로 들어가는 지점에 지하 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댐을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수지 상류역에 흘러내려온 초토사 최적을 막기 위해서는 상류역에 사방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하고, 이미 저수지에 유입된 토사는 준서를 통해서 기존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기존의 저수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저수지에서 목적을 다하지 못한다면은 신규 수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개발은 공사나 농식품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행안부, 기재부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 세미나에서 농업용 저수지 역할을 통해서 홍수와 가뭄 등 극한 기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에 맞춘 농업용 저수지 다목적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그냥 바로 다음 토론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영식 선임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KI 강영식입니다. 일단 세 분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중요한 내용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김희영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 말씀드리면, 아마 농업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럽의 농업 환경 정책이 가장 중요한 거는 farm to fork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농장부터 식탁까지 전략이라는 건데, 이게 우리가 그 단순하게 그 농업 현장에다 환경 관리만 하다가 예전 질소 관리 중심이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그 약품 관리, 농약 관리, 항생제 관리, 얘네들이 식품 생산에 이어지면서 식품에 대한 화학적 물질과 관리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리백처럼 팜투포크 전략이 굉장히 센 규제가 유럽의 정책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잘 따르지 못한다면 유럽으로의 농산물 수출 길을 막히게 됩니다. 그 측면에서 전 김희영 교수님께서 독성 물질을 중심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 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최 교수께서 발표하셨던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핫한 이슈고 저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데,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다변화를 위해서는 선행해야 될 한 두세 가지 조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농업용수에 대한 정보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다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옆에 농어촌공사에서 오셨지만 우리가 그 저수 용량만 놓고 따지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 용량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농어촌공사에서 그 농업용수의 계층은 3%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농어촌공사나 농림부 돈이 없냐? 돈도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계측 안 할까? 우리가 사실 농업용수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계측이 있어야 그 지역의 생공용, 생활, 그다음 환경용수를 얼마나 보내줄 수 있을 것인가가 파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변화에 대한 것에 대한 우리 정부 국가 예산을 쓰기 전에 농업용수에 대한 면밀한 계측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단순하게 농업용 저수지 시설물만 보게 되면 사실 이거는 어떤 정책적인 효과로서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농업용 저수지가 포함하고 있는 그 유역에서의 크고 작은 전체 수원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농업용 저수지를 봐야지 단순하게 농업용 저수지만 어떻게 이용하자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끌고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전체 유역의 전체 수원에 대한 우리가 평가는 그 유역에서의 인공적인 물순환 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역 그 유역에서의 하천, 대하천과 지방하천, 그다음에 큰 댐과 작은 댐 포함해서 농업용 저수지 같은 작은 수원에 대해서 얘네들이 얼마나 저수량이 있고 뭐 그런 것도 다 평가를 해야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디가 물이 부족하고 어디가 남고 그래서 어떤 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유역에서의 물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한 검토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러지만은 그 지역에서의 농업용 저수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얘를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직수 목적 쓸 것이고 어떤 지역은 이수 목적인데 이수 목적에서도 생활용수 쓸 거냐 공업용수 쓸 거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환경 개선 용수 쓸 것인가에 그에 대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물순환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이번에 그 춘천 물포럼에 대한 전체 대주제가 수리권과 물 거래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수리권에 대해서 농업용 저수지와 수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도 이게 뚝높이기 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농어촌공사 혹은 그 저수지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의 목적의 용수의 사용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목적의 용수라는 것은 물을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종의 수리권 거래제, 그러니까는 일시적인 물 거래제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저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금 농업용 저수지의 그 다목적 활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수리권 거래제도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논의하자가 제 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나라 댐 같은 경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도 일반 국민들은 댐 사용량을 전년도 사용량에 비례해서 다음 연도에 계약을 바꾸지 않을까라고 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집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댐 사용 계약자, 댐 용수 사용 계약자들이 자기네가 계약된 것을 일종의 재산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든 그 전전년도든 사용을 하지 않아도 그 계약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계약된 용수의 25% 정도만 사용하는 비율이 한 30% 계약자가 30% 되고요. 계약된 용수의 10% 사용하는 비율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만 잘 관리만 해도 한강 유역에서 6억 톤에서 10억 톤을 절약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6억에서 10억 톤이라는 물은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물인데 사용하지 않고 낭비되는 물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그동안 이것을 몰랐을까?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댐 용수 사용 계약자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 조정할 수도 있는데 사실 강제 조정을 못한 이유는 굉장히 큰 반발이 있을 거가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강제 조정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문제를 우리가 방치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수자원에 대한 관리를 경제적 개념을 통해서 거래제도를 통해서 한번 활용해보자. 그렇게 한다면 남는 물을 우리가 필요시 다른 쪽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이나 유럽, 호주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놀라운 것은 중국에서조차 거래제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가뭄 같은 물 부족 시기가 되면 워터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대한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 거래제도가 이런 워터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안전적인 제도 장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호주에서 나왔던 국가 정책 보고서였고요. 농업용 저수지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거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남는 물을 생곡용으로 판매하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농업용 수를 개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서의 농업용 수를 아껴 써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수입원을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이 외국에서의 어떤 중요한 정책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 제도에 대해서 농업용수 다변화 포함시켜서 같이 논의하는 게 어떻을까, 이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종호 교수님. 네, 강원대학교 김정원입니다. 네, 우선 앞에 세 분 주제 발표 잘 들었고요. 네, 그 주제가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다목적 활용인데요. 이게 최근에 다들 아시다시피 통합물관리가 시행이 되면서 농업용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식량 생산만의 목적이 아닌 공익적 다기능에 대해서 이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최경숙 교수님 주제 발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매년 이제 가뭄과 홍수에 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다목적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활용에 대한 가치도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이런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 활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된 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연구원에서 진행이 한 바가 있는데, 그때는 또 크게 관심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물관리 일원화가 되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생곡용 용수 중에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가, 농업용수를 빼고는 통합물관리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농업용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 이런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농어촌 정비법이나 설계 기준에서도 이러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다목적 활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농업용 저수지 공급량의 35억 톤 중에 생곡용수가 4억 5천만 톤 정도 72개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환경용수로도 1억 2천만 톤 정도 110개소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 공급량 중에 약 12% 정도 매년 다목적으로 타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타당한 용수 배분 기준이라든지 제도나 법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실제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다목적 활용 사례들이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가미 저수지라는 곳에서도 보면 산업 농업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샤스타 저수지 같은 경우도 농업용 관계나 홍수 조절이나 레크레이션 또는 도시 용수 공급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샤스타 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타용수 활용에 있어서 농업용수의 우선 순위가 최하위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수지 이제 본연에 대한 역할이 좀 퇴색되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덕댐 같은 경우가 기존의 저수지가 다목적 댐으로 이제 전환이 된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보면 농업용수에 대한 용수 배급 순위가 좀 3순위로 좀 뒤로 처져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농업용수 입장에서 보면 좀 잘못된 사례라고도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또 기개발된 농업용수가 이제 타용도로 전환이 될 때는 우려되는 부분이 농업 개발에 대한 기회 비용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농업용수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민한 농민분들에 대한 동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지불도 이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다목적 활용 시에 농업용수 이수 측면에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용수 배분 기준이라든지 법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거버넌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김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중점 저수지 수지 관리 내용에 대해서도 농업용 저수지 다목적 활용을 위해서는 저수지 수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농업용수에 대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유역 단위 수량 확보뿐만 아니라 목표 수지를 통한 수지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농업용 저수지 수질 기준은 현재 이제 호소 생활환경 기준 4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다목적 활용을 위해서는 이제 그 활용 목적에 따른 수질 기준에 대한 개선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이제 3등급 이상이기도 하고요.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고자 하면 수질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김희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수지 관리에서는 호소 관리뿐만 아니라 상류역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한데 저수지 같은 경우 호소에 대한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상류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자체에서 대한 관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좀 공사에서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검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수자원공사에서도 수자원공사법을 통해서 수면 관리자가 상류유역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자원관리법도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농어촌공사법에 좀 담아서 상류유역까지 관리할 수 있는 좀 권한을 좀 가졌으면 지자체와 좀 협조를 해서 같이 효율적으로 좀 수지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수지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박혜미 교수님께서 이제 타용도 농촌 용수나 뭐 지역 용수, 친수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목적 활용을 위해서는 뭐 이러한 소개를 해주셨던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농용수 다목적 활용을 위해서는 뭐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타워용수 이외에도 이런 지역용수에 대한 활용도 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실제 일본에서도 보면 저수지뿐만 아니라 그 수해 지역에 대한 개수로에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친수 목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관 요소로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도 좀 활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저수지 활용 시에는 앞으로 이제 과연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나 또는 지역용수를 활용할 때에는 그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유지 관리는 또 어디서 맡아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법적이나 제도적인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물 포럼 주제가 말씀하셨듯이 수리권과 물 분배인 만큼 농업용수 이제 다목적 활용에 있어서 수리권이라든지 이제 하천수 사용 허가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인 좀 검토가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은 다 돼가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한지연 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수자공사 한지연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세 분 교수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물관리 측면에서 좀 추가로 고민해본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용 저수지 역할제 정립 및 친수 공간으로서의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는 제가 2010년부터 그 4대강 사업을 작게나마 참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지 그때 2010년도에 뚝높이기 사업을 거치면서 이미 농업용 저수지는 그 지역의 환경, 생태, 문화 이런 부분들을 내포하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비단 농업용수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제 물 서비스 경영 자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쪽을 좀 그 선행 사항을 좀 보완을 하자면 물관리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공급하는 관리 프로세스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체계 그리고 이에 따른 농업 생산성이나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의 극대화 이 부분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관리 프로세스 측면에 있어서는 수량, 수문, 수질, 수생태 이러한 과학적인 자료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분석 이러한 것들을 실시할 수 있는 스마트 조사 기술 도입 이러한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실시간으로 이행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이 관계자 및 주민들에게 신속히 공개되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선행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운영 체계 측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되기 위한 재정적인 지속성, 그리고 이에 따른 설비 및 제도의 유지 관리, 그리고 위기 대응과 같은 리스크 관리 방안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의 근거 및 지역사회 공감대 기반의 환경적 책임도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점관리 저수지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을 김영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질조사 빈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이나 생태 독성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중요한데 이러한 분석을 하려면은 일단은 그 자료에 기반한 과학적인 해석과 또 이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한 분석과 해석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 지자체의 동의를 함께 얻어내기 위해서도 이제 먼저 수질 분석의 빈도가 좀 잦아지고 촘촘해져야 그거에 기반한 대책 수립이나 지자체의 동의를 함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기후 변화나 가뭄이나 홍수, 폭염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더 심해지다 보니까 좀 더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겠고요. 현재 그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조사 주기인 연 1회에서 4회 그 정도로는 5년 평균 값을 한다고 해도 5개 데이터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5년 평균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기간 같지만은 데이터 개수로 보면 굉장히 작은 개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 빈도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책적인 역량과 예산을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댐 중에 생활용수댐이 광동댐이 있습니다. 태백 쪽에 있는 건데요. 거기가 유입 지점보다 항상 혼의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유입 지점 수질은 항상 맑은데 조사할 때마다 혼의 수질은 항상 좋지 않은 이유를 나중에 이제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상류에 뚜렷한 오염원이 없는 상태에서 고냉지밭만 존재를 합니다. 거의 토지계 오염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강우 강도가 큰 강우가 들어올 때에 그 고냉지밭의 밑중 오염 물질이 유시에 다량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강우가 끝나게 되면 유입 지천의 수질은 금세 맑아지는데 혼해에는 그때 한꺼번에 유시에 들어온 오염 물질에 의해서 오염이 지속되는 좀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수질조사 빈도를 늘려서 강우 때에도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이 가능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 농업용 저수지 유역 대책이나 지자체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같이 가야 되는 사항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질조사 빈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 활용 방안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수량과 수질에 대한 기본 자료조사 사업이 현장을 중심으로 좀 더 촘촘하게 수행되어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 마련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텄습니다. 이제 시간 맞추기는 글렀고요. 그냥 그래도 오늘 이 세 주제를 들으시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플로에서 한 분 정도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경재 교수님. 오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강영식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사실 실제로 허가를 해놓고 사용량을 보게 되면 생목용수는 저희가 이제 봤던 자료는 60 내지 70%, 농업용수는 사실 이게 되게 두려웠던 단어인데 50% 미만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실사용량은 이만큼이고 그 50% 미만 사용하는 농업용수의 폐기 수량이 얼마냐고 35%냐 이상이냐 이하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100을 신청해놓고 50 이하라면 나머지 50을 환경부가 하고 싶은 대로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강윤수 박사님 말씀하셨던 내용의 20%가 뭐 30% 뭐 하셨는데 뭐 그러한 거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한번 더 토론할 수 있는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신청만 해놓고 내 것처럼 재산처럼 근데 실제로 사용 안 한다? 이 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향후 다른 자리를 빌어서 농구학회 차원에서 하든지 해서 한번 토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네 분의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 활용 방안에 대한 것들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는 오늘 저도 좀 이제 피부로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농업용 수의 사용량이 얼마인지를 모른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현 사회를 살면서 조금 창피한 부분이지 않느냐. 그렇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법이나 또는 재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많은 협조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문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화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법제도 개선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목적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계속 하지만 법과 제도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제약사항 이런 것들은 잘 얘기를 안 하고 결과만 얘기를 하는 것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영석 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임경주 교수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허가량하고 그다음에 실사용량하고 차이 나는 거는 이미 벌써 한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죠. 그나마 최근 들어서 그거를 이제 조사하는 그런 이제 법이 마련이 돼 있어서 조사를 합니다만은 그걸 또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젊으신 교수님들이 해결하세요. 네, 뭐 저희 5, 60대 되는 저희가 해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한 40대 교수님들이 이제 해결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특히 멀리 대구에서 올라오신 최규식 교수님 발표하시는데 시간은 좀 많이 쓰셨지만 정말 그 평상시에 이 가슴에 맺힌 한을 오늘 조금 푸셨죠? 네, 아까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이 농업용 저수지 다목적 활용 방안에 관한 이 주제로 토론을 한 이 세션은 이걸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